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어제 전일 시장 상황을 가지고 브리핑을 할 거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 현재 21시 58분이기 때문에 아직 열리기 전이에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 국장은 상승한 종목이 그나마 조금 많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탄력이 약했죠. 탄력이 약해서 좀 부정적으로 끝이 나긴 했는데, 음봉으로 끝이 났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어제고요. 요건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낮에 아시아 증시 흐름인데, 어제는 전체적으로는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휴장이었고 일본만 열렸는데요.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거의 2% 정도까지 급락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주봉 차트인데, 지난번에 제가 최고점 맞췄죠, 그죠? 2월달부터 중장기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것도 적중을 했고, 단기 최고점도 맞췄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1,400원 찍고 딱 급락을 했는데, 보면 이제 여기 저항선을 다시 한번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여기 저항선이죠. 그죠? 저항선을 다시 한번 두드리려고 지금 얘가 올라왔다.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지, 혹은 돌파하는지 여부가 단기적 관점에서 추세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기술적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죠. 다음 주, 최소 다음 주까지는 봐야 돼요. 방향성을. 자, 국내 증시 수급. 어제는 코스피 쪽으로는 대량 매수, 코스닥 쪽으로는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는 제약바이오와 이 기타 서비스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는 전기전자, 의약품, 운수장비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었죠, 그죠? 실적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 매도가 나온 섹터 쪽으로는 코스닥은 IT와 반도체, 화학은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자, 이슈 분석인데요. 삼성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재밌는 거는 작년 전체의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달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대단하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안 좋았죠? 그죠? 안 좋았단 말이에요. 주가가 쭉 빠졌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리 빠졌던 거죠. 2023년도에 업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가가 미리, 언제부터? 21년도부터 미리 쭉 빠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영업이익 자체는 이제 좀 늘어나는, 앞으로 컨센서스도 꽤 괜찮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호실적은 맞죠. 하지만 어땠어요? 역시나 우리 한국 증시답게 고작 2% 올랐어요. 최대 고작 2% 올랐다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같았다라면은 과연 이랬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그런 기업이었다라면은 과연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을까? 역시나 한국 증시답습니다. 그쵸?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모처럼 상승을 했는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이제 호실적 발표했다라는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화장품주들도, 그죠? 그러니까 대장급 형님들 이 화장품주가 올라가니까 동생들이 막 급등이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계속 말씀드렸고, 5월 중순에 발표됩니다. MSCI 편입 여부는 5월 중순에 발표가 되고, 알테오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엔캠 이 세 종목 지켜봐야 된다. 자, 국내 증시 기술적 분석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21선 재돌파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 안 좋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번 주에 실제로 돌파가 나왔죠. 21선 돌파 나왔어요. 적중했고 또 적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9일 또 30일날도 결국 올라간 거죠. 그죠? 코스피는 0.85%, 코스닥은 0.68% 올랐으니까 적중했던 부분이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코스피 2710포인트 부근, 코스닥은 814포인트 부근에 저항대가 있다라고 제가 카톡방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강력 저항대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지금 찍은 거예요.
부딪히고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저는 부정적이라 봐요.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항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거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기 최고점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제 무료방에다가 리스크 관리 살짝 필요하다라는 언제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시 점진적 비중 축소 관점이다. 부정적으로 변하는 매크로를 무시하면 안 된다. FOMC 회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FOMC 회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다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4월이 끝났기 때문에 월봉 체크해야 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저항, 제가 3월 달에 경고했었던 게 뭐냐면 지금 볼벤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위험할 수 있다. 그죠? 결국 급락이 나왔었죠. 어마무시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꼬리가 달릴 경우에는 쌍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봉은 음봉인데 그러니까 고점에서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자 이건 100%는 아니지만 참고만 하세요. 고점에서 이런 꼬리가 달렸다. 그러면은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이런 꼬리가 나오면은 이게 외바닥,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맞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즉 바닥이 하나야. 보통은 쌍바닥을 만들어요. 보통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너무 길게 달린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즉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주는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네. 거기다 지금 어쨌든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주가가 상단이 있으니까, 과열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꼬리가 달린 것은 그래서 긍정적이지만은 5월달에 쌍바닥 테스트 염두에 둬야 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볼린저 밴드까지는 아니었어요. 맞죠? 하지만 얘는 대신에 추세 저항선. 지금 얘도 밀려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빠진 거거든요. 맞죠? 꼬리 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마찬가지 한 번 더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 여기 딱 있네요. 네, 여기 보세요. 꼬리가 길게 달렸죠. 지지받고 좋았잖아요. 하지만 어땠어요?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나온 거죠. 거기서 저점이 깨진 거고. 맞죠? 여기도 보세요. 꼬리 달렸죠? 근데 다시 한번 또 꼬리가 달리잖아요. 쌍바닥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여기도 꼬리 달렸죠?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누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꼬리 달렸죠? 쌍바닥 테스트.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도 보세요. 고점에서 꼬리 달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고점에서 꼬리 길게 달렸어. 다행이야. 하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테스트. 네, 이거라고. 그래서 5월 달에도 저는 쌍바닥 테스트 조작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둘 중에 비교하자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나아요. 차트가. 제가 봤을 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둘 다 월 초반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수익 나오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쳐내고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 쪽으로 가자,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안전하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어제 나스닥 급락으로 인해서 다시 피어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10년물은 뭐 비슷해요. 수준이 비슷한데 어제 이제 2년물이 어제 기준으로 2년물은 5% 돌파로 나왔습니다. 네. 2년물은 5% 돌파 나왔다가 살짝 빠진 상태예요. 2년물은. 자,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위험하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하 시점이 점점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인하가 원래는 6월이었었는데 6월에서 이제는 좀 전에 제가 체크해보니까 12월로 밀린 거예요. 6월달 인하에서 이제는 12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하 시점은 원래 12월이었거든요. 두 번째 인하 시점도 얼마 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는 내년 3월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인하는 12월, 두 번째 인하는 3월. 네,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2월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자칫하면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올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없는 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금리 인하가 없는 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3회 한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들고 난리 치더니만은, 그쵸? 이제는 금리 인하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경제지표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 3회가 말이 안 된다. 이거 이상하다.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 3월달에 계속.
그래서 제가 3월달에 계속 쇼쇼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이런 매크로가 기반이 돼 있었거든. 이런 매크로를 기반으로 제가 차트도 쇼 차트지만, 매크로가 너무 안 좋다. 근데 계속 시장이 안 빠진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결국 빠지잖아. 그죠, 여러분? 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막 올해 금리나 컨센서스 4회, 5회 주장하는 그 외국계 아이비들이 있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롱을 잡아놨나? 그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경제지표 어제 되게 중요한 게 발표가 됐죠. 고용비용지수.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근데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정확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아무튼 어제 1분기께 나왔거든요. 1분기께 나왔는데 특히나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도 주의 깊게 살핀다고 알려진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자, 어제 컨센 상회를 했어요. 컨센이 1%였는데 1.2까지 나왔거든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추세를, 그러니까 숫자만 보게 되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비슷하죠. 그냥 1.1, 1, 1.2, 1, 0.9, 1.2 숫자만 보면 야,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비슷비슷하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어때요? 아주 멋지게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온 거예요. 전고점도 돌파했고 전전고점도 돌파했고, 맞죠 여러분? 최근 4개 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나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 연준이 또 주의 깊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죠? 네. 이 CI 지수는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업과 정부가 민간 노동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합니다. 고용비용. 네, 결국 이것도 어떻게 물가지수와 또 연관이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하죠.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일단 얘도 컨셉 상향을 했어요. 꽤 크게.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갑니다. 네. 자. 보시면은 물가지표에 반영되는 주거비,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CPI라든지 PC라는 지표에 주거비가 들어가는데 반영이 되는데 PC보다는 CPI 쪽에 주거비가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근데 이 주거비는 집값에 후행한다. 즉 집값이 올라가면 그 뒤에 주거비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여러분들 CPI가 어땠어요? 최근 4개월 연속 컨센서스 상회했던 거 기억나시죠? CPI가 계속 안쪽에 나왔잖아요. 반면에 PCE 같은 경우는 계속 컨센서스 부합, 하회, 이것만 보더라도 주거비 영향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아무튼 지금 주거비가 계속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주거비도 특히나 안 좋을 수 있다. 네, 즉 그 말은 뭐예요? CPI는 앞으로도 부정적일 수 있다. 무려 헤드라인에서 35%고요. 코어에서는 45% 차지합니다. PC에서는 17%, 15% 정도라서 그렇게 크지나 높진 않은데 CPI 쪽에서는 꽤 높아요, 비중이. 네, 근데 이게 높게 나오면 어쨌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달 발표되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발표되는 CPI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어디 갔니? 이건 어제 거고, 네, 오늘, 네, 제조업 PMI 그리고 ISM 제조업 PMI, 노동부 졸지 이런 것들 다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다. ADP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리고 FOMC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요거에 관련해서 설명 잠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월 3일 금요일날 요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지표가 너무나 많아. 너무 많아요. 특히나 실업률 내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업률, 잠깐 제가 이거 설명 좀 들어볼게요. 실업률이 되게 중요해요. 실업률 어딨냐, 보자. 작년 12월이었어요. 뭐냐면, 파월이 피봇을 한 게, 그러니까 22년도부터 이제 긴축이 시작이 됐죠. 파월이 피봇을 언제 했습니까? 21년 12월. 그때부터 피봇이 하면 시작이 됐죠. 어떻게? 숏으로. 그러니까 숏이라기보다 이제 금리 인상. 그죠? 네.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거는 농구해 보신 분들 아실 수 있어요. 발 한쪽을 축으로 삼고서 계속 회전하는 거잖아요. 피봇이. 그쵸, 여러분들. 피봇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금리 정책의 전환, 금리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뭐 인상 기조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는 동결로 가겠다, 혹은 동결로 가다가 인하로 가겠다, 혹은 다시 인상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 정책의 전환을 피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실업률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업률 요거를 자 이거를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업률은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늘 많이들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은데, 실업률은 옛날 것도 같이 보여드려야겠다. 옛날 차트를 다시 캡처할게요. 이게 이제 실업률이에요. 어디였어? 여기. 이게 실업률인데, 잘 봐요. 실업률이 딱 올라가는 시점 있죠? 보이죠? 그냥 눈으로. 이게 1, 2개월만 보면 안 되고요. 최소 3개월, 6개월 봐야 되거든요. 확실히 눈에 떠요. 이게 조짐이 있어. 빠지다가 약간 뛰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올라가는 게. 맞죠, 여러분들? 이게 반등 나오는 게 눈에 보인다고. 네, 몇 개월치가. 근데 그게 분명히 어땠었어요? 이때 좀 있었어요. 이때 살짝 있었어요. 연준이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경착륙이에요. 연준은 시장이 경착륙, 그러니까 하드랜딩을 되게 싫어합니다. 경제가 부러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네. 또 경제가 부러지는 거를. 근데 걔네가 피봇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게 언제냐면은 2022년도 12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캡처 잠깐 해드리면, 보세요. 네, 이때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22년도에 계속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실업률이 조금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실업률이 팡 튀고 팡 튀어요. 이게 11월 거예요. 이게 11월 거. 여러분. 예측이 컨센이 3.6이었는데 3.7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3.8까지 막 가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죠? 네. 연준은 이걸 되게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냅두면은 이거 실업률 좀 심각해질 수 있겠다. 즉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걔네들이 어때요? 작년 이건 어디가 제 생각이긴 해요. 제 생각인데 작년 12월부터 저는 피봇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도 물론 많이 잡히기도 했었고, 네. 물가도 적당히 잡히기 시작을 했고, 근데 실업률이 살짝 좀 위험한 조짐이 살짝 보이니까 걔네가 이제는 뭐 동결, 약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죠? 네, 시장에 또 활력을 불어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랬던 연준이 당연히 거기에 또 부작용이 따르죠. 어떤 부작용이 있었어요? 올해 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CPI가 올라가고 컨센 상향하고 지금 불안한 상황이 됐지.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잔뜩 금리 인하 3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는데 거품이 잔뜩 꼈는데, 그때 그 피봇으로 인해서, 네. 근데 이제는 또다시 한번 피봇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됐을 수도 있다. 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자, 제가 잘못 말했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던 게 2022년 12월이 아니라 23년 12월에 피봇이었었어요. 그죠? 네, 23년 12월. 네. 요거. 어디 갔어? 실업률 어디 갔니? 제가 차트를 지웠나요, 지금? 안 지웠죠? 지웠나 보다. 차트 지웠나 보네, 방금. 제가 지웠나요, 방금? 지웠네 보네. 다시. 어디갔어, 실업률. 실업률 지워졌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 네, 작년 12월 그때부터 걔네가 피봇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재작년이 아니라. 네. 차트 보여드리면 제가 막 열심히 말하다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말이 막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점률.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있네요. 네. 자.
보세요. 네. 이게 23년도 12월 수치가 뭐냐면은 요거야, 요거. 여기 있네요. 맞아요. 요거. 3.8까지, 3.9까지 나오고 나서 이게 11월이었습니다. 이게 11월. 이게 23년도 11월이었어요. 네. 그리고서 이게 12월이거든요. 이게 12월.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야,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연준이 쫄은 거야. 걔네들은 그 하드 엔딩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피봇을 했고, 지금 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네. 요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실업률이 올라간, 이거 진짜 직방이거든요. 과거 차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는 경기 침체의 가장, 직관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1, 2개월만 보셔도 안 되고, 진짜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단위로 보면은 눈에 보입니다. 아까 차트, 제가 넓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걸로 보면은 딱 눈에 띕니다. 네. 조심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없었죠. 왜냐면 최근에 연준이 좀 좋은 스탠스를 취해서. 근데 지금도 살짝 불안불안한 게 어떻다? 이렇게.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했는데, 막으려고 약간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긴 했는데, 그나마 보면 이렇게 보세요. 분명히 올라가긴 했죠, 그죠? 조금 올라갔단 말이지. 네. 조금 올라갔어요, 분명히.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그,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니까,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금리 인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 스탠스로 바꾼다. 당장 금리 인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할 수 있다. 만약에 또 금리를 한다, 올린다, 진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경기 침체로 가면 일단 무조건 빠진다고 봐야죠, 증시는. 최악의 경우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 물가는 안 잡히는데, 경기는 안 좋아져. 이렇게 되면 진짜 작살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래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번 주 실업률 중요합니다. 예, 실업률 되게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죠. 기업 실적 발표 있었었는데 아마존 얘는 뭐 컨센서스 상회했어요. 시외에서 살짝 올랐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매출은 올랐는데 매출은 여기 보시면 매출은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올랐죠, 그죠? 예. 하지만 시외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퀄컴은 이제 5월 2일날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애플 중요하죠. 네,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닉 티밀하우스가 이 연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닉 기자가 연준의 금리나 무기한 일시 중지 이런 관련 또 트위터를 올렸어요. 네. 보면은 이번 이제 연준 FOMC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과 임금의 상방 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임금의 상방 위험, 물가 상승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이제 무기한 일시중지 모드에 들어갔다. 금리 인하 논의는 전부 없을 거다. 왜냐면은 금리 인하 지금 기대감 1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네, 6월에서 12월로 밀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리적으로 입맛에 맞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연준 관계자들이 좋은 위치에 있다.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모든 게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닉 티밀하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긴장 좀 하자 얘들아. 너무 우리 최근에 너무 긴장이 풀어졌어. 이제 긴장 좀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제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30분에는 파월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죠. 관전 포인트 두 개예요. QT 감소 기대감. 요거 호재입니다. 얘기 나오면은 호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봇 우려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파월이 최근에 시장 어떤 돌아가는 걸 보고서 얘도 긴장을 할 거예요.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을 수도 있거든. 엄청 긴장을 할 텐데 만약에 얘가 진짜 금리 정책,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완화적 스탠스를 취하다가 갑자기 얘가 매파적으로 확 변했다 그러면 시장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좀 빠진 게 좀 있긴 해요. 그죠? 미리 선제적으로 좀 빠진 게 있는데 어제 사실 금리 3회 인하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는데 요만큼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파월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 얘들아.
미안해, 내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작살 나는 거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기는 않겠지만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월 달에 QT 감속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언급이 있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정도일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애매한 게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악재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베스트는 뭐냐면 QT에 대한 언급은 하는데 기존에 그대로 그냥 얘네들이 도비시한, 그러니까 완화적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급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QT 감소는 거의 이거는 변수간의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변수는 피봇이에요. 네. 파월이 과연 매파적으로 할 것이냐 비둘기파적으로 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변수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지 뭐. 그죠? 자, 부정적으로 변하는 매크로 제가 매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부담되고 주요 원자재 계속 올라갑니다. 향후 물가지수에 분명히 부담이 돼요. 원자재가 올라가잖아요. 원자재가 구리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IT 기기 구리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그죠? CPI도 올라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여러분들 그 뭐야 주거비, 그죠? 집값도 올라가, 케이스 실러도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주거비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죠. 그럼 이제 정말 재수없으면 5회 연속 컨센서스 상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PC에도 첫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분명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네.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여차하면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3월달에 반등시 숏뷰 적중했고, 4월달 숏 나올 수 있다 적중했고, 60에서 이탈할 수 있다 적중했고, 나스닥 120에서 이탈했을 때 단기바닥 찍었다, 반등 나온다, 역시나 또 적중했고, 나스닥 21에서 돌파 본다, 역시나 다 적중했어요. 퍼펙트 다 맞췄습니다. 그죠? 다 맞췄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월달에 우리가 이제 큰 수익을 냈습니다. 3월달엔 제가 좀 슬럼프여서 좀 부진했었는데 4월달에는 그거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수익을 드렸어요. 네. 이제 5월달 어떻게 될 것이냐? 5월달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일단 숏뷰를 봅니다. 네. 5월달에는 반등이 혹시나 나오더라도 FOMC 결과가 좋아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저는 그래도 숏이다. 네. 5월은 숏이 유리하다. 제가 3월달도 숏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5월달도 결국 숏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 21선 이탈, 그러니까 21선 돌파 양봉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요거. 이 양봉의 저점이 어제 그냥 무참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 부정적이에요. 안 좋아요. 이게 갭상승준으로 출발했던 거거든요. 그때 실적 발표 때문에. 맞죠? 근데 그걸 그냥 무참히 깨버린 거야. 거기다가 종가 기준으로 아랫꼬리도 하나도 안 달렸어요. 아랫꼬리도. 이건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21선을 돌파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존버 시그널, 빨간색, 까만색, 존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21선을 돌파했던 케이스들을 볼게요. 모를 때는 무조건 제가 케이스를 보라고 했죠. 보겠습니다. 자, 20선을 돌파를 하고서 20선의 저점이 깨버리는 그런 음봉이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는 보시면은 20선이 깨지죠. 자, 20선 돌파 양봉이 5예요. 깼죠? 깼다가 급반등이 나왔어요. 쌍바닥 짚고 날아갔습니다. 그죠? 네, 이때 2007년도고요. 또 볼게요. 요거는 뭐 20선 깨는 음봉이 없었죠? 얘는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자, 20선을 살짝 깼지만은 지지받는 양봉이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게 좋은 거거든. 기술적으로는.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냥 어떻게 돼요? 잘 보십시오. 20선 돌파 양봉이죠. 어떻게 됐어요? 지켰지? 봐봐. 찍고서 지지받죠. 지지받더니 올라가죠. 확률상 20선 깨는 양봉의 저점은요, 안 깨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봅시다. 존버 시그널 나왔죠? 20선 돌파 나왔지? 나왔다가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20선 깼지? 20선 돌파 양봉의 저점 깨지는 음봉 나왔죠? 추가 그림만 나오죠? 쭉 미끄러지잖아. 주식은 뭐다? 확률 게임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또 여기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존버 시그널 나오고서 20선 돌파 나왔죠? 저점 깨졌죠? 추가 그림만 나오죠? 그죠, 여러분? 추가 그림만 나오죠? 네. 또 보겠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확률을 받아. 여기서는 안 깨지잖아요. 이 양봉을 지켜주잖아. 안 깨져. 안 깨더니만은 좀 더 살아있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존버 시그널이 나온 다음입니다. 네, 그냥 그냥 아무 20선 돌파가 아니라 존버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21선 돌파했던 그런 것들. 네, 근데 그 돌파 캔들이 양봉이 깨지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사례를 보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 여기서는 한 번 올라갔죠? 안 깨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20선 저점 안 깨고 바로 올라갔죠. 그죠? 네. 여기서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0선 깼다가 보세요. 자, 깼다가 꼬리 달지. 달렸잖아요. 달리면서 다시 올라가죠. 네. 그쵸, 여러분? 요거 이제 2018년도에요.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선 돌파 못했죠? 네. 돌파를 못했는데 체크를 할 게 뭐냐면 돌파를 못했지만 어쨌든 장대 양봉이 나왔죠. 존버 시그널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이 저점이 깨졌어요. 어떻게 돼요? 추가 급락이 나옵니다. 추가 급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한 번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존버 시그널 나오고 장대 양봉 나왔죠. 자, 20선 돌파 살짝 했죠. 저점 깨지고 나서 추가 하락 나왔어요. 그죠? 저점 깨고 나서 추가가 살짝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반등이 나오겠으면 다시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 이건 코로나. 뭐 코로나는 뭐 볼 것도 없죠, 여러분들. 네, 볼 것도 없어요. 얘는 20선 돌파 시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 장대 양봉, 통통한 양봉의 저점이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쭉 미끄러졌어요. 그쵸? 쭉 미끄러졌습니다, 얘도. 근데 얘는 뭐 특수한 상황이니까는 무시하고. 그리고 얘도 20선 돌파가 바로 날아갔고, 돌파하고 바로 날아갔고, 여기서는 20선 돌파 실패하고 빠졌고, 장대 양봉 저점 깨는 건 빠졌고, 20선 돌파했다가 빠졌는데 양봉이죠. 이러면 상관없죠. 저점이 깨졌는데 양봉이면 상관없어.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들? 네, 요런 거. 여기도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요거 22년 1월달이죠. 여기 보시면 장대양봉 20선 저항, 얘는 아예 저항을 받은 거예요. 돌파 못했죠. 안 좋은 거죠. 장대양봉의 저점도 깨버리고 20선 저항도 받아요. 매우 안 좋은 거죠. 쫙 빠집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는 그냥 바로 올라갔고요. 안 깨졌고. 그리고 지금이에요. 깨졌다고. 안 좋은 거란 말이지. 결국 20선을 살짝 넘겼다가 바로 깨졌고 저점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숏 봅니다. 이거 단계적으로. 네. 반등시 숏인데 5월달 뷰 자체가 반등시 숏인데 일단 지금 뭐 글쎄요, 오늘 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반등이 혹시 나오더라도 저는 숏을 본다. 숏을 본다. 네. 정확한 숏 타점은 저도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FOMC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4월달 이제 월봉이 메이드가 됐는데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5월달에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겠고, 보시면은 나스닥 100도 고점에서 정확하게 밀린 장대 연봉이고요. 다 똑같아요, 셋 다. S&P도 마찬가지 장대 연봉이고 다우존스도 고점끼리 이었는데 장대 연봉입니다. 매우 안 좋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매크로도 부정적이고 차트상으로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5월달은 결론은 뭐다? 5월달에는 국장이나 미장이나 둘 다 조심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